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함께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당의 정치 공세가 확실해 보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대로 조국 수석이 물러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함정에 빠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조국 민정수석이 뭐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청와대에 이 감찰 능력에 뭔가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사그라뜨리면서 또 앞으로는 확실히 시스템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면서 아울러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국 교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부의 문제들 이미 벌어졌죠. 벌어진 일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석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치적인 거죠.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좀 보고 있고 조국 수석이 특히나 법에 정통한 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적폐청산의 그 선두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일을 해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혀서 이 문제를 좀 총괄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와는 좀 자유로운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뤄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감찰관들의 일부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수석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면 대통령 사퇴하라고 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인사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감찰관들 같은 경우 특히나 정보를 수집하고 비리사실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오늘 어디서 누구 만나는지 매일 적어내라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각 부처에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청와대가 이제 꾸리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찰팀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팀별로 이제 최고의 정예 에이스를 보내달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선발 자체는 각 검찰에서 경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에이스라기보다는 에이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가 좀 해보고 싶어서 승진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케이스들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확히 수석이 전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있거든요.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사법개혁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 무슨 정권 흔드는 차원의 문제로까지 제가 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크 맥락이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뭔데 청와대라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현실에 발을 딛고 있고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여론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들이 함께 모아져서 대통령이 잘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조국 수석을 믿고 갈 것이라 생각하고,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에서의 주인공인 만큼 전 반드시 지키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유임시킬 의지가 분명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임시킬 의지가 분명하다는 말도 사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잡고
자유한국당에서 키워서 그렇지만 수석의 거취를 물 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병우에 갖다 대서 얘기하는 김성태 의원은 후한무치도 저런 후한무치가 없는 거죠. 우병우가 검찰을 농락해가면서 검찰을 전부 다 인사권 등을 쥐고 불법적인 일을 직접 시켰던 우병우의 케이스와 어떻게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케이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의원의 이런 이 말장난 이런 것들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두 가지는 비교 불가한 케이스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조국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처럼 했으면 그러면 지금 김성태 의원이 노려야 될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병우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병우의 비리사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길래 지금 그런 우병우를 만들지 말라는 이런 레토릭을 뒤집어 씌웁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수석을 경질하고 말고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부터 관심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워 침뱉기 같지만은 실상은 이런 거 아니에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거. 예, 니네나 그런 거죠.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볼 부분이 조국 수석이 지금 내부 통솔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 자신이야 무결하고 여러모로 참 이 진정성은 확실하지만은 이 내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자로서 이상적이긴 한데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뭔가 빈틈이 많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경이 수사권 조정 해냈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악수한 사람은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하고 행자부 장관이었지만 이 수사권 조정 누가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설립을 포함해서 이것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진행해 왔고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교수 출신이라고 이제 샌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간단한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면 2011년에 제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미국에 살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진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개혁 세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당돌하게도 표는 이코노미밖에 못 끊어드리고 강연료는 별도로 드릴 수가 없다. 숙식은 해결해 드릴 테고 그런 정도를 할 테니 미국에 와서 좀 강연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국 교수가 그것을 읽고 답장을 해줬어요. 그러고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우리가 렌트카도 하나 빌려 드릴 돈이 없어서 본인 돈으로 차를 렌트해서 다녔고 저희는 정말 잘 숙소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미 비행기표 한 장만 달랑 끊어서 조국 교수가 흔쾌히 와줘서 그 평화의 교회 제가 전도사로 했던 교회로 모셔서 한 200여 한인들과 함께 강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의 몸을 던졌고 폴리페서라는 그런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실천을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고요. 그의 걸맞은 또 학자적인 논문과 역량을 쌓아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교수 출신이라고 이 펜대 들던 사람이니까 실행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저는 말 그대로 맞다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실천해왔던 과정을 보면 전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 문제가 불거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불거지면 쳐내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은 진짜 실력이죠.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예,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을 보고 리더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이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50% 밑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잘한다 못한다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동률이고요. 위기는 위기 아닙니까? 예, 전 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층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지지층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지지층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42%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줬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20대는 물론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뭐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지층은 확고한 상태에서 부동층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등을 잘하면 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이제 40%로 빠져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보수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뭐 정권 망하기가 바로 앞이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받았던 표 이상을 지키고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48%는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는 높지만, 하지만 그 우리의 기준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게 가야 한다는 점은 전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를 위기로 규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위기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조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확고한 자기 기반이 그대로 지켜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나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라는 것은 그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하강 국면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려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코레일이 드디어 열차를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열차로 쭉 이 점검을 하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시작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큰 먹을거리를 가져다 줄 아주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보다도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오영식 사장을 임명했다는 자체가 전 뭐 대단히 훌륭한 용인술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이 앞으로는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저는 힘을 쏟아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먹을거리들이 마련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경제를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는 일들이 또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신산업의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신산업 동력을 만드는 대신 22조를 4대강에 때려 부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가가 예산을 풀어서 그것을 누가 먹었건 어쨌든 22조의 돈이 사회로 뿌려졌고 그 돈으로 그 당시에 경제 위기를 넘겼던 것이고, 박근혜 시절에는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어떤 사람은 빚더미 올라앉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차익을 걷어서 또 그 돈이 또 경제를 돌리게 만들어 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두 정부의 공의 문제점은 신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 뭐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변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저는 특히나 이 청취자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의료 산업을 뭐 고친다, 뭔가를 개혁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건 꼭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뭐 김기춘이 예를 들어서 차병원 가서 줄기세포 주사 맞고 뭐 이러는 환경에서 줄기세포 사업을 풀어준다. 이게 어떻게 규제 개혁입니까?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로비를 들어주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이것을 박근혜 시절과 똑같은 선상에서 등치시켜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발굴되고 그런 발굴된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이것은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부 수장들이 교체가 되었으니 또 기존의 일들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40%대 후반인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어 지지층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뭐 등락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무너지는 수준으로 내려갈 리는 절대 없고 40대 중반을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결책을 계속 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큰 호재로서는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또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비전,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사실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보기에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인 건데. 그렇습니다. 평화가 확보되면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지자 사이의 갈등, 분열 이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 뭐 그런 부분은 워낙 서로의 입장들이 확고하셔서 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 저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때문에 떨어졌다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내부의 동력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쪽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경제 문제에서 어떠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 왜 합법화해주지 않냐라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사실 큰 그림에서 좀 준비하고 있었고 ILO의 핵심 조약 비준 두 가지 전교조의 합법화와 그다음에 해직자가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 조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자 입장도 수용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그림을 통해서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본 경험이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좀 믿고 그 지지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지율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느리긴 해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교조, 법내 노조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계획했던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좀 신뢰를 갖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회선진화법과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청와대가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 순서대로 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조국 수석을 지켜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빠지는 것을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이런 것을 주변 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재판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드루킹 증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또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도 본인이 이 재판에서 죄를 덜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 저 말 변호사가 해주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진실도 없고 그냥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유명한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그것을 뻐기는 것을 즐겼던 남들의 관심으로 먹고 살던 사람답게 지금도 그러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어디를 봐도 진실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노회찬 의원은 이 모략에 넘어가서 목숨까지 끊으신 마당인데 그 망자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예우도 찾아볼 수 없고 지금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하고 있고 말을 바꿔서 이게 이런 것 같았다는데 사실은 저런 것 같다라는 대표적인 것이 김경수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이 킹크랩을 시연할 때 네이버 화면이 PC 버전이라 그랬다가 모바일 버전이라 그랬다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면이 떠올라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맞추기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뱉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랑 봐서 말하는 것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본 것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술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 보려는 의도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당하고 있는 이 모함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자가 하는 말 중에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에 놀아나서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 부안해동했던 것들, 자유한국당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은 없을까요? 우리 정치권에서? 근데 그런 것은 저는 언제나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옆에서 이렇게 돕겠다는 사람들이 다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너 전과 조회를 하자, 신원 조회를 하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사가 잘했지만 돈 주지 않고 돈 받지 않고 돕겠다는 사람 격려하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의원이 같이 공모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김경수 지사처럼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경수 지사가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불법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런 것은 처벌해야겠지만 지지자들이 가서 댓글 달겠다는데 열심히 달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을 만나거나 네티즌들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다 중단해야 하고 누군가 높은 사람, 어디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어느 대학 교수,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댓글 이런 것들로 다 소통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식의 선거 조력자들을 검증하라는 요구는 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제2, 제3의 드루킹 언제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원칙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비난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치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도 전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교수만 정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정치를 생활의 영역으로 데리고 와서 누구나 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어떤 공직 맡는 것을 봉사직으로 여기는 이런 문화로 가야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은 권력으로 알고 접근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달이 나는 것이고요. 하여간 참 우리 정치가 이제 말하자면 대중 정치로 가는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이런 걸림돌도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이런 드루킹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과정에서 노회찬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잃었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